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차 나단 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코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고려라는 나라에서 따온 겁니다. 당시 그 고려 병난도 국제무역항이었거든요. 거기에 오고 있는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 가지고 고려라는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코리아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코리아라는 뜻. 그 뜻은 모르죠.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고려에서 온 게 바로 코리아잖아요. 고가 뭐냐면 높을 고자고요. 려가 뭐냐면 아름다울 여자예요. 즉 코리아라는 뜻은요. 무척 아름다운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코리아 이 뜻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쁜 이름이에요. 무척 아름다운 나라, 많이 예쁜 나라. 그게 바로 코리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나라 고조선, 그 건국 이념이 바로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 여기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코리아라는 이름이 매우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와, 이런 것들을 하나 알고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운 나라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매우 아름다운 나라, 코리아입니다. 알고 나니까 여러분들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출발, 그리고 그 나라의 뜻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고려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려의 토지제도 전식과 외우시면 되고요. 고려의 국제무역항 병난도 외우시면 되고요. 고려의 화폐, 활구 또는 해동통보 외우시면 되고요. 또 고려의 그 물가조절기구 상평창 외우시면 되고요. 또 고려의 그 상행위 감독기구 경시서 외우시면 되고요. 끝! 이게 진짜예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나 이제 그만해도 돼. 진짜 이거밖에 안 나와요. 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전식과 병난도 활구 해동통보 그 다음이 상평창 경시서 이게 다예요. 네. 여기서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냥 끄냐 또. 설명 좀 듣고 가야지 그래도. 네. 네. 자, 그래서 그 염두에 두시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자, 먼저 토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복습하는 거야. 복습하는 거. 자, 태조 왕건 호족들 정책 과정 속에서 사성제도, 그 다음에 가족, 결혼 정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토지 줬다 그랬죠. 그 역할에 따라 나누어주는 토지 역분전이 있더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경종 때가 되면요. 이제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전지와 시지를 줘요. 그걸 전시과라고 하는데 전지는 뭐냐면 토지예요. 시지는 뭐냐면 임야예요. 임야. 산을 왜 줄까? 그 당시 산을 준 이유가 있겠지. 뭘까요? 땔감. 그 당시 땔감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땔감을 얻기 위해서 바로 임야를 주는 겁니다. 그걸 시지라 그래요.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과에 따라서 너 몇 급 공무원이야? 그 몇 급 공무원 땅은 몇 평, 또 산은 몇 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식과라는 것을 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은 공음전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음서와 공음전.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신분에 의해서 받는 혜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전식과, 이게 바로 고려의 토지 제도다라는 전식과. 꼭 기억하세요. 조선의 토지 제도는 과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신문왕 때 토지 제도가 뭐였죠? 그렇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그랬잖아요. 신문왕 때 기억하셔야 되고요. 고려시대 전식과 기억하셔야 되고요. 조선의 과전법 기억하는 정도면 됩니다. 자, 토지는 이 정도가 됐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요? 세금을 거두려면 그 행정 문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통일신라 때 발견된 게 있었죠. 그게 뭐였죠? 바로 민정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민정문서가 고려시대 오면요,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토지를 적어놓은 토지대장, 이거 양안이라 그래요. 양안. 그리고 사람을 이제 또 기억해 놔야지. 그래 노동력을 또 징발할 거 아니에요. 그걸 호적이라고 합니다. 호적은 여러분들 우리 시대도 있었어요. 예. 여러분 시대는 없었나? 저희 때는 호적이 있었는데. 예. 호적 보면 진짜 놀랍다. 저희 집에 그 식구가 4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나,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결혼을 했어. 와, 대박. 호적 대장을 뗐는데 여동생 이름에 X표가 쳐져 있는 거야. 와.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호적을 안 떼요. 요즘은 그래서 가족증명서란 걸 떼잖아요. 예. 옛날에 어떤 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 그런 어떤 그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어쨌건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는 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기억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당시에도요, 화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종 때 만들어진 철로 만든 화폐, 건원중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종 기억나시죠? 태조 왕건 때 호족 연합, 광종 때 호족 숙청, 그리고 성종 때 안정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했던 왕. 기억나시죠? 그 성종 때 건원중보라고 하는 철전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려고 했어요. 잘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숙종. 이 숙종 때는 여러분들 그 윤관의 별무반 기억나시죠? 그 윤관의 그 별무반을 건의를 했던 그때 왕이 이 숙종이에요. 숙종. 여러분들 고려시대도 숙종이 있고요. 조선시대도 숙종이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숙종은 고려시대에 있고 조선시대도 있다. 이건 고려 숙종입니다. 그래서 고려 숙종 때 그 주전도감이라고 하는 그 화폐를 만드는 도감, 임시기구죠. 만들어가지고 태동통보라고 하는 화폐를, 그 동전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고려 숙종과 조선 숙종. 모두 다 화폐 발행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고려 숙종은 해동통보, 조선 숙종은 상평통보. 이름도 비슷하네. 그죠? 고려 숙종은 해동통보, 조선 숙종은 상평통보. 이렇게 화폐를 발행하려고 했던 왕이 있더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화폐는 뭐냐면요. 사실 이제 건원중보라든지 해동통보는 그렇게 유통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화폐가 제대로 유통된 거는 조선 후기 상평통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화폐 유통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비싼 물건들을 주고받을 때는 그래도 그에 해당하는 뭔가 어떤 그 교환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됐던 게 뭐냐면 은 덩어리. 은은 실제로 쓰였습니다. 은은. 예. 이걸 뭐라 하면 활구라고 합니다. 활구. 우리나라 그 한반도 모양, 고려의 어떤 그 모양을 본떠 가지고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활구라는 게 있는데 이 활구는 은 덩어리예요. 은병이라고도 하는데 은 덩어리입니다. 은 덩어리. 이 고액 화폐죠. 그러니까 고액 화폐. 예, 이걸 가지고 또 유통을 시켰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경시서 있다 그랬죠. 예, 시장을 감독하는 그런 기구. 뭐 우리나라 지금 본다면 경시서는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그죠? 상평창. 항상 평평하게 만드는 창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가조절기구로서 경시서와 상평창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무역입니다. 무역.
제일 중요한 게 국제무역항이에요. 병란도 국제무역항. 개경하고 가까이 있죠. 예성강 어귀에 있습니다. 예.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울산항이었죠. 경주랑 가까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 고려의 시대는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의 역할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곳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바로 코레아, 고려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우 아름다운 나라라는 뜻이 바로 고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활동인들이 있었는데 특히 원나라 말기에 이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지고 와요. 원나라에서. 그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밀수꾼 1호. 그게 바로 문익점이었다. 뭐 이런 어떤 얘기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뭐 문익점이 뭐 부뚜껑 뒤에다가 뭐 목화씨 메달을 뭐 몰래 숨겨갖고 왔다라는 얘기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무슨 그 목화씨가 그 뭐 이렇게 수출 금지품 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져올 수 있었어요. 가져올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풍토에 그 목화가 자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였죠. 그래서 문익점도 그거 가져왔다가 다 실패해요. 실패했다가 딱 한 그루만 살아남죠. 그러면서 그 한 그루에 있는 그 씨앗을 가지고 다시 재배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풍토에 잘 적응하면서 이제 이 목화 재배가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당시에 이 문익점 같은 경우에는요 권력에서 소외가 됐습니다. 공민왕을 반대하는 세력이었어요 이 문익점이. 근데 공민왕이 이제 반원 자주정책이 있으면서 결국 이제 문익점이 떨궈져 나간 것이죠. 그때 이제 원나라에서 가져온 그 목화씨를 가지고 목화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주는데 목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면. 솜 있잖아, 솜. 여러분 그 이전까지 일반 백성들은 무슨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주로 식물의 줄기, 그 삼이라고 하는 그 삼배, 식물의 줄기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성겨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구멍이 퉁퉁퉁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엔 좀 시원하겠지. 근데 겨울엔 어떨까요? 엄청 춥습니다. 그러면 삼배는요 굉장히 거칠거칠해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속옷 속옷 이렇게 까봐. 속옷 까면은 거기 택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붙어 있어? 면 100% 돼 있죠? 면 100%.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아. 느낌 좋잖아.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면이 아니었다고요. 삼배옷. 얼마나 거칠어요. 그 거친 옷으로 어떻게 속옷을 입었지? 생각만 해도 그냥 끔찍해. 그런데 문익점의 이 목화씨 재배가 성공하면서 문익점이 그걸 많이 나눠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또 입었을 때 그 감촉, 부드러운 감촉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그 권력에서 소외되어 가지고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시리에 빠져 있고 어찌 보면 뭔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어떻게 보면 패배자일 수 있는데. 근데 그때 그 문익점이 가졌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추위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나라에 갔다가 그 목화, 면을 보면서 이거 우리 백성들도 입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재배를 했잖아요. 정말 실패와 실패의 거듭한 끝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이런 거야말로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홍익인간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문익점이라는 사람의 행동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결과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빚을 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빚 갚아야죠. 문익점이 우리에게 준 그 선물이 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뒤에 오는 사람이 갚아야죠. 항상 그런 것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감사합니다. 문익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옷 너무 좋아요. 자, 다시 속옷 입으세요. 네. 속옷 입으세요.
좋습니다. 네, 바로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경제 파트 끝! 자, 이번엔 여러분들 사회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회도요, 여러분들 뭐 너무 어렵지 않아요. 먼저 그 조직, 조직에는요, 뭐 향도라는 게 있는데 향. 옛날에 왜 그 불교하면 향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향을 피우는 물이 도자거든. 향을 피우는 사람이라는 건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불교 조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향나무 할 때 그 향자이기도 해요. 나중에는 그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마을의 어려운 일들을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동 조직이 되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창. 태조 왕건 때 아시죠, 여러분들? 민생 안정을 위해서 세금 감면 흑창. 여기 나중에 이제 성종 때가 되면 의창. 이란 거.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이때 이 고려시대에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종 때, 성종 여러분 많이 나오네요. 진짜 성종은 정말 고려사회를 안정시킨 사람 같아. 그죠? 지방에다가 지방 건너 파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의창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희의 강동 육주도 이때 확보했고, 그 다음에 철전, 이런 건원중보도 발행했고, 그죠? 굉장히 정말 성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자는 아무나 붙는 게 아니에요. 이룰 성자가 이게 아무나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성종이 붙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신문제를 한번 보면요. 지배층들은요, 이렇게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호족과 육두품에 의해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벌 사회가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된 것이고, 그 기득권 세력들이 뭐 음서제, 공음전, 그 다음에 폐쇄적 통혼권,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모습에서 모순점이 쌓였고, 이게 이제 이자겸의 난이라든지 또 묘촉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어떤 흔들림 속에서 결국 무신들 칼 맞고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 무신들. 하지만 원간섭기 이어지면서 권문세족이 이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지배층들의 모습이 있었고, 이 지배층들을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중간계층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행정적인 어떤 문서 이런 것들 담당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잡류, 남반, 군반, 향림 뭐 이런 어떤 중간계층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피지배층에는요, 양민과 천민이 있습니다. 근데 양민의 대다수를 뭐라고 부르면 일반 농민이겠죠. 농업사회니까. 그들을 자 여기서 굉장히 반전이 있어요. 고려시대 일반 백성을 뭐라고 불렀을까?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엥? 선생님, 백정은 소 잡고 돼지 잡고 그럼 조선시대 천민 아닌가요? 맞습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소 잡고 돼지 잡는 천민 맞아요. 하지만 고려의 백정은 일반 백성들, 농사를 짓는 일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달라요. 고려의 백정과 조선의 백정은 다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이 백정들, 일반 농사 짓는 일반 백정들이 이게 쭉 가다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정책적으로 이제 북쪽에서 넘어온 그 기마 민족들, 그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하는 일이 이제 고기 잡고 이제 이런 걸 잘하는 거야.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런 걸 잘하는 거야. 도살업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 백정에 이제 편입을 시켰더니 백정들이 원래 있던 백정들이 싫은 거지. 그래서 왜 우리가 그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냥 백정 타이틀을 그냥 소 잡고 돼지 잡는 사람들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건 고려의 백정, 일반 백성들, 조선의 백정, 천민들 구분을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수행정구역이 있다 그랬죠? 향부곡소. 그죠? 이 향부곡소는요. 일반 양민에 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다라는 거. 향부공은 주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 소민들은 수공업 종사들. 이 소에서 일어난 무신정권 때 봉기, 그게 바로 망이 망소이의 봉기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망이 망소이의 봉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건 향부곡 소민이나 백정이나 다 일반 양민으로 묶여지는 건 맞습니다. 향복소민 천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일반 백정에 비해서 조금은 차별받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지만 어쨌건 양민이다.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들입니다. 노비, 만적의 봉기, 대표적이죠. 바로 이들은 매매, 징여, 상속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말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성의 지위예요.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고려시대는요, 여성의 가정내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여성들은요, 재산을 분배할 때 똑같이 분배를 받아요. 균분상속이라고 하죠. 똑같이 분배를 받아요.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재산상속이요, 조선시대 특히 후기로 오면요, 장자 중심, 남자 중심으로 재산 상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말이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출가 외인이니까 재산 분배를 안 해주는 거야. 조선 후기가 되면요. 근데 그 전통이 언제까지 오냐면 여러분들 1991년도인가 그때 민법 개정이 이루어져요. 요 근래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 분배는 아들들이 더 많이 가져갔어요.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균분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고려시대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시대 여성들의 그 가정내 지위는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성들도, 그러니까 딸들도 제사를 지내요. 딸들도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 지금도 뭐 사실 뭐 남자들 또는 아들들이 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고려시대는요, 아들과 딸, 균분상속이니까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으니까 아들도 제사를 지내고 다음번엔 딸이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음서, 왜 조상의 음덕, 그 음덕에 힘입어가지고 왜 공무원에 나가는 벼슬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건 외가 쪽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친가 쪽만이 아니라 외가 쪽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균분상속이 이루어지니까 딸도 제사를 지내고, 아들도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외가 쪽에 어떤 그 외가와 친가의 구분도 없고, 이게 굉장히 균일하게 이루어진 어떤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더 선진적이야. 고려시대는요. 예. 그런 어떤 모습들, 호적도 이제 나이 순으로 똑같이 기재가 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고려의 여성은요, 조선 후기 여성에 비해서 그 가정내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이 고려시대의 모습으로 지금 복귀하고 있다,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이런 모습들은 한번 우리가 좀 역사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전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남자 집에 시집을 가. 이게 우리의 전통이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 고려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고려시대는 지금 이렇게. 예. 가정의 여성의 지위는 이렇게 많잖아요. 좀 역사를 길게 보면서 우리가 좀 그 찾아가야 될 어떤 그런 문화, 이런 어떤 그 관습,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고려시대 여성들은요,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상속했고요. 그리고 딸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제사를 지냈다는 거, 제사의 주체가 됐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까지가 고려의 사회 파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고려 사회의 모습으로 지금 많이 비슷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 바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넓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제 다음 신나는 고려의 문화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